홍성태는 낡은 컨테이너 안에서 눈을 떴습니다. 벽면에 붙은 작은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하루 종일 수산물을 나르고 정리하느라 온몸이 뻐근했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한때는 외식업체에 수산물을 납품하는 작은 회사를 운영했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믿었던 동업자에게 모든 걸 사기당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린 지도 벌써 3년이 흘렀어요. 컨테이너 밖으로는 찬바람이 스며들어 왔습니다. 성태는 무릎 담요를 끌어당기며 작은 전기 히터 앞에 앉았어요. 그때 컨테이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태는 고개를 들었죠. 밤이 깊었는데 누가 찾아올까 싶어 문을 열어보니 윤소연이 서 있었어요. 51살의 소연은 이 도매업체의 사장이었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회사를 물려받아 혼자서 꾸려나가고 있었죠.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소연의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성태는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소연은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와 성태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대화가 오가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안을 얻는 관계가 되어 있었죠. 성태는 소연이 언제부터인가 밤늦게 이렇게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걸 기억했습니다. 처음엔 업무 이야기를 하러 온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앉아 있다가 돌아가곤 했어요. 오늘은 특별히 안에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소연이 갑자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성태는 깜짝 놀라며 소연을 바라봤어요. 소연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태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죠.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어요. 사장님. 성태가 작게 불렀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소연이라고 불러주세요. 여기서만큼은요. 성태는 소연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서 회사를 꾸려나가야 하는 그녀에게 이 시간만큼은 사장이 아닌 그냥 한 여자로 있고 싶었던 거였어요. 성태 역시 모든 걸 잃고 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처지였지만 소연 앞에서만큼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 것 같은 희미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소연은 천천히 어깨끈을 내렸고 두 사람은 말 대신 조용히 숨결과 체온을 나누었어요. 컨테이너 안의 작은 공간에서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태가 이곳 수산시장에 발을 들인 건 1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한때는 무역업에도 손을 댔고 작은 수산물 납품업체를 운영하며 나름대로 성공한 사업가였죠. 아내와 두 아이 그리고 넓은 아파트에서의 안정된 삶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믿었던 동업자가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잠적해버린 거였습니다. 성태는 졸지에 수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되었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죠. 집도 차도 모든 걸 잃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가족들마저 등을 돌린 일이었어요. 아내는 이런 식으로는 못 살겠다며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성태는 그 이후 몇 달 동안 고시원을 전전하며 일용직 일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나이는 많고 변변한 기술도 없는 그에게 일자리를 주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예전 거래처였던 김 소장의 소개로 이곳 윤소연의 도매업체에서 일하게 된 거였어요. 홍 씨, 여기서라도 새 출발해봐. 사장님이 좋은 분이야. 김 소장이 성태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었죠. 처음 출근했을 때 성태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예전엔 정장을 차려입고 거래처를 다니던 그가 이제는 작업복을 입고 무거운 수산물 상자를 나르는 일을 하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성태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윤소연은 성태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달리 성태는 시키지 않은 일까지 먼저 찾아서 했어요. 창고 정리는 물론이고 거래처 전화 응대까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예전 사업 경험이 있어서인지 고객들과의 대화에서도 남다른 노하우를 보였죠. 성태 씨, 정말 꼼꼼하시네요. 소연이 어느 날 성태에게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성태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 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걸 잃고 혼자가 된 성태에게 이 일터는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어요.
소연은 그런 성태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태는 점점 더 적극적으로 일을 배웠어요. 수산물의 종류와 등급을 구분하는 법, 거래처별 선호도, 심지어 간단한 회계 업무까지 익혔습니다. 밤늦게까지 남아서 창고를 정리하고 다음 날 납품 준비를 미리 해두곤 했죠. 소연은 그런 성태를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성태 씨는 계속 눈이 갈 만큼 일에 열정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은 본 적이 없었어요. 성태는 말은 적었지만 행동으로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윤소연의 남편 윤재호가 세상을 떠난 건 5개월 전이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소연의 남편 재호는 아침 일찍 나가서 거래처를 돌아보겠다고 했었죠. 하지만 그가 돌아온 건 구급차에 실려서였습니다. 시내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난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재호는 혼자 운전하고 있지 않았어요. 조수석에는 같은 수산시장에서 도매업을 하는 김 여사가 타고 있었죠. 두 사람 모두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소연은 남편의 죽음보다도 그 진실이 더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재호와 김 여사의 관계는 시장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거든요. 소연만 모르고 있었던 거였어요.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이 건네는 위로의 말 속에서도 소연은 그들의 시선이 동정과 연민으로 가득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모님, 이제 어쩌실 거예요? 한 거래처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소연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녀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20대 초반의 딸 하나만 있었고 회사 일은 남편이 다 처리했기 때문에 소연은 경영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죠.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소연은 조용히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직 상중인데 벌써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사장님, 좀 더 쉬시죠. 오래된 직원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일해야죠. 소연은 담담하게 대답하며 남편의 책상 앞에 앉았어요. 컴퓨터를 켜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직원들의 월급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재호가 죽은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월급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소연은 은행 잔고를 확인하고 직원 월급부터 정리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사장으로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회사 사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재호가 개인적으로 처리했던 일들이 많았고 거래처와의 약속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었어요. 게다가 남편의 죽음 이후 몇몇 핵심 직원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소연은 배신감과 상실감이 겹쳐진 채로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는 슬픔보다도 분노가 더 컸습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을 원망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런 소연을 지켜보던 성태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늘 현장에서 가장 먼저 나서서 움직였습니다. 소연이 서류 정리로 밤늦게까지 남아있으면 성태도 창고에서 묵묵히 일을 계속했어요. 어느 날 밤 소연이 무거운 서류 상자를 옮기다가 손목을 삐끗했습니다. 아픈 소리를 내자 성태가 달려왔어요. 괜찮으세요? 성태는 소연의 손목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소연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성태는 응급처치함에서 파스를 꺼내 조심스럽게 소연의 손목에 발라주었습니다. 그 순간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남편이 죽은 후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준 건 처음이었거든요. 남편 재호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소연에게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70대의 시어머니 정여사와 시동생 정상우가 회사 사무실에 들이닥친 거였어요. 소연은 그들을 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 도련님. 소연이 일어나며 인사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평소에도 소연을 탐탁지 않게 여겼던 그들이었지만 오늘은 특히 험악한 기운이 돌았어요. 소연아,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 시어머니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정리 말씀이세요? 소연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이 가게 말이야. 원래 우리 아들 거잖아. 집은 정리해줘야지. 시동생 상우가 사무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소연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이미 초기 투자금은 재호가 벌어서 어머님께 다 드렸잖아요. 이 가게는 제 겁니다.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어디 증명이나 되나? 아들이 번 돈으로 차린 가게인데 며느리가 다 차지할 셈이야? 어머님, 법적으로도 제 명의로 되어 있고. 소연이 설명하려 했지만 상우가 말을 끊었어요. 형수, 법적으로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형이 없었으면 이런 사업할 수나 있었겠어? 상우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소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지금 이 회사는 팔 것도 줄 것도 없어요. 재호 씨가 있을 때부터 빚만 늘어나고 있고 지금은 그 빚을 갚아나가는 중이라고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들은 회사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재호가 살아있을 때는 겉으로 번듯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전거 장사나 다름없었거든요. 거래처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받아와서 팔고 그 돈으로 다시 물건을 사오는 시기였습니다. 게다가 재호가 갑자기 죽으면서 몇 개. 거래처에서는 외상값을 제때 받지 못해 거래를 끊겠다고 통보해온 상황이었어요. 핵심 직원들도 회사 앞날이 불투명하다며 하나둘씩 떠나갔고 납품 지연과 거래처 불신이 악순환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 핑계 대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봐. 얼마나 남겨놨는지. 시어머니가 다그쳤어요. 그때 성태가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오후 거래처 순회를 마치고 돌아온 거였어요. 분위기가 험악한 걸 느낀 성태는 잠시 망설였지만 소연의 곤란한 표정을 보고는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지금 이 회사를 실제로 돌리는 사람은 사장님이고 그걸 유지하고 있는 건 저희 직원들입니다. 성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상우가 성태를 째려봤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끼어들어? 모든 거래처를 제가 직접 돌리고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 상황이 어떤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성태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소연은 성태가 자신을 위해 나서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동안 아무도 자신의 편에 서주지 않았는데 성태만은 달랐습니다. 재호 사장님이 돌아가신 후로 사모님이 얼마나 애쓰시는지 저는 다 보입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죠. 성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소연은 처음으로 성태가 믿음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말에 시댁 식구들은 못마땅하단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 이후로도 회사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직원 수는 부족하고 낮에는 시장 납품을 뛰어다녀야 하고 밤에는 밀린 회계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소연은 말 그대로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고 있었어요. 특히 딸의 대학 등록금 문제가 소연을 더욱 짓눌렀습니다. 20대 초반인 딸은 대학교 3학년이었는데 다음 학기 등록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소연은 딸에게는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 딸이 어느 날 저녁 소연에게 말했어요. 괜찮아. 일이 좀 바쁠 뿐이야. 소연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루하루가 벼랑 끝을 걷는 기분이었어요. 거래처에서는 외상값을 독촉하고 새로운 주문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연장을 거부했고 매달 나가는 고정비만으로도 머리가 아팠어요. 어느 날 밤 성태는 늦은 시간에도 불이 켜진 사무실을 발견했습니다. 시계는 이미 밤 11시를 넘기고 있었어요. 성태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소연이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어요. 사장님. 성태가 급히 다가갔습니다. 소연은 간신히 고개를 들었지만 비틀거렸어요. 성태는 재빨리 소연을 부축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진짜 큰일 납니다. 성태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울 뿐이에요. 소연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성태는 소연을 의자에 앉히고 사무실 냉장고에서 물을 가져왔어요. 따뜻하게 데워서 소연에게 건넸습니다. 오늘 밥은 드신 거예요? 성태가 물었어요. 소연은 생각해보니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요즘 입맛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몸이 먼저예요. 성태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소연은 물을 마시며 천천히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성태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어졌어요.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다는 생각, 몇 년 만인지 몰라요.
소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태는 아무 말하지 않고 조용히 소연 옆에 앉았어요. 때로는 말보다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재호 씨가 살아있을 때는 그나마 누군가와 나눠서 짊어졌잖아요. 지금은 정말 혼자예요. 소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성태는 소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에 소연은 고개를 들어 성태를 바라봤습니다. 성태의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밤이 깊어가자 성태는 소연에게 컨테이너로 오라고 했습니다.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컨테이너 안에서 소연은 처음으로 마음을 편히 놓을 수 있었어요. 성태가 끓여준 따뜻한 녹차를 마시며 소연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같아선 성태 씨가 없었으면 나 정말 무너졌을 거예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컨테이너 안의 작은 공간에서 전기 히터가 내는 은은한 온기와 함께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어요. 소연은 녹차 잔을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성태 역시 평소보다 호흡이 조금 거칠어진 걸 자각했어요. 성태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려는 건지, 이게 맞는 일인지 머릿속으로 수없이 계산했어요. 하지만 소연의 지친 얼굴을 보고 있으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소연의 볼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소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태의 눈과 마주친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 눈빛에서 자신을 향한 진심 어린 걱정과 애정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성태 씨, 소연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소연은 성태의 손이 얼마나 거칠고 투박한지 느꼈습니다. 하루 종일 무거운 상자들을 나르고 정리하느라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어요. 하지만 그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성태는 소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평소 화장을 하고 있을 때와는 달리 지금의 소연은 맨 얼굴이었습니다. 눈가에는 피로가 역력했고 입술은 말라 있었어요. 하지만 성태에게는 그 모습이 더욱 진실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소연이 중얼거렸어요. 그녀는 천천히 성태에게 몸을 기댔어요. 성태는 소연의 이마에 입술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볼로 마지막엔 입술로 이어졌어요. 소연은 눈을 감고 그 순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첫 입맞춤은 격정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심스럽고 애틋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듯한 부드러운 입맞춤이었어요. 입술이 떨어진 후에도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소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오랫동안 혼자서 모든 걸 견뎌내야 했던 그녀에게 이 순간은 마치 오아시스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소연과 성태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사장과 직원으로 지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소연은 성태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고 성태는 소연이 힘들어할 때마다 더욱 적극적으로 도우려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난 평일 저녁이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하고 도매업체 마당에는 소연의 작은 승용차만 남아 있었습니다. 소연은 사무실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성태가 창고 정리를 끝내고 컨테이너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소연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지난번 일이 꿈만 같았거든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성태를 향한 마음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마침내 소연은 용기를 내어 차에서 내렸어요. 컨테이너 앞까지 걸어가서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성태 씨, 저예요. 문이 열리고 성태가 나타났어요. 그는 소연을 보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성태가 물었어요. 소연은 잠시 말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그는 말없이 문을 활짝 열어 소연을 맞아들였습니다. 컨테이너 안은 여전히 좁고 소박했지만 성태가 나름대로 정리해둔 흔적이 보였어요. 작은 책상과 침대, 그리고 간단한 생활용품들이 단정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전기 히터가 돌아가고 있어서 안은 따뜻했어요. 좁아서 죄송합니다. 성태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아늑해요. 소연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침대 가장자리에 나란히 앉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소연은 손을 뻗어 성태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고 성태도 그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요즘 계속 생각했어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뭘요? 성태 씨랑 있을 때 내가 웃고 있다는 걸요. 이상하죠? 나이도 비슷하고 처지도 비슷하고. 성태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소연은 성태를 바라봤습니다. 성태 씨니까 이렇게 허락할 수 있었어요. 그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소연에게 성태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거든요. 성태는 소연의 볼을 살짝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길이 닿는 순간 소연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죠? 성태의 목소리는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후회할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혼자서 너무 힘들었어요. 소연의 대답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소연은 성태의 셔츠 단추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확고했어요. 성태는 소연의 손을 잡고 천천히 자신의 가슴팍에 올려놓았습니다.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마치 깨질 것 같은 유리를 다루듯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소연은 성태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고 성태는 소연의 머리카락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호흡은 거칠어졌습니다. 소연이 성태의 이름을 작게 불렀고 성태는 그 목소리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는 소연의 입술을 찾아 깊은 입맞춤을 나누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열정적이고 간절했어요. 정말 괜찮은 거죠? 성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소연은 대답 대신 성태의 셔츠를 벗겨주었어요. 그 순간 둘 사이의 모든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컨테이너 안의 작은 공간에서 두 사람만에 걸친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소연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여자로서의 감정을 되찾았습니다. 성태의 거친 손길이 자신의 피부를 어루만질 때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녀는 작은 신음을 흘렸고 그 소리는 성태를 더욱 간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성태 역시 오랜 시간 혼자였던 외로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걸 느꼈어요. 소연의 부드러운 피부와 따뜻한 체온이 그에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탐하듯 껴안았고 거친 숨소리가 컨테이너 안을 가득 채웠어요. 컨테이너 밖으로는 찬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안에서는 두 사람의 체온으로 후끈했습니다. 전기 히터 소리마저 들리지 않을 정도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집중했어요. 그날 밤 소연과 성태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외로움과 상처를 위로해주는 영혼의 만남이었어요. 오랫동안 혼자였던 두 사람이 마침내 서로에게서 완전한 안식을 찾은 거였습니다. 절정의 순간 소연은 성태의 이름을 간절히 불렀고 성태는 소연을 더욱 깊이 껴안았어요. 두 사람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벽이 될 때까지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서 잠들었어요. 소연은 성태의 팔베개를 하고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고 성태도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따뜻함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그날 밤 폭발하듯 터져나온 거였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며칠 후부터 시장 안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이야기였어요. 한두 명이 속삭이던 것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윤 사장이랑 창고 일하는 남자가 뭔가 이상하대. 밤늦게까지 둘이 같이 있는 걸 봤다는 사람도 있고. 소연은 거래처를 돌다가 우연히 들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자신들이 조심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들킬 수밖에 없었던 거였습니다. 수산시장은 좁은 동네나 다름없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알고 지내는 곳이었어요. 소연 씨, 괜찮아요? 단골 거래처 아주머니가 소연의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소연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동정어린 눈빛이었다면 이제는 호기심과 수군거림이 섞인 시선이었습니다. 성태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도매업체 직원들과 마주칠 때면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대놓고 쳐다보기도 했고 누군가는 일부러 피하기도 했어요. 성태 형, 요즘 바쁘지? 옆 업체 직원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일하고 있지 뭐.
성태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직원의 눈빛에서 성태는 사람들이 자신과 소연의 관계에 대해 알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성태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소연이 힘들어할까봐 걱정됐어요. 어느 날 저녁 소연이 성태를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우울해 보이는 표정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나 봐요. 소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성태는 소연 옆에 앉았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딸한테까지 소문이 들어갈까봐 걱정돼요. 소연의 가장 큰 걱정은 20대 초반의 딸이었습니다. 아직 대학생인 딸이 엄마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듣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성태는 소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사람들 말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도 지키고. 성태의 말에 소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성태의 눈에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전 후회하지 않아요. 사장님만 괜찮으시다면. 성태가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소연은 조금씩 마음을 다잡았어요. 성태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며칠 후 성태는 놀라운 행동을 보였어요. 예전 자신의 거래처들에 직접 전화를 돌리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사업을 하던 시절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윤소연의 도매업체를 소개하고 거래를 부탁했어요. 김 사장님, 저 홍성태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성태야. 요즘 어떻게 지내냐? 지금 윤소연 사장님 밑에서 일하고 있어요. 한번 거래 좀 해보시죠. 성태는 자신의 과거 인맥을 총동원해서 소연의 회사에 도움이 되려고 했습니다. 신뢰 회복은 물론이고 납품 단가 조정과 재고, 조율까지 도맡아서 처리했어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며칠 만에 새로운 거래처가 3곳이나 생겼고 기존 거래처에서도 주문량이 늘어났어요. 회사 매출이 눈에 띄게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그런 성태를 보며 감동했어요.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당신 정말 대단해요. 소연이 성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낸 거예요. 성태가 대답했어요. 사람들의 험담은 여전했지만 회사가 안정되면서 소연과 성태는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서로를 지킬 이유가 생겼고 함께 이뤄낸 성과가 있었어요. 성태의 노력으로 회사가 안정을 찾아가자 소연과 성태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서로의 마음이었고 함께 이뤄낸 결과였거든요. 어느 날 밤 소연이 평소보다 일찍 업무를 마치고 성태의 컨테이너를 찾았습니다. 오늘따라 그녀의 표정에는 특별한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성태 씨, 저예요. 소연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성태가 문을 열자 소연은 곧바로 안으로 들어왔어요. 평소와 다른 적극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성태는 소연의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평소보다 훨씬 진지하고 간절했거든요. 무슨 일 있었어요? 성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특별한 일은 없어요. 그냥 오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요. 그 말과 함께 소연은 성태에게 끌리듯 다가가 격정적인 입맞춤을 했습니다. 평소의 조심스러운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번에는 소연이 먼저 성태를 이끌었습니다. 소연 씨. 성태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늘은 아무 말하지 말아요. 그냥 느끼기만 해요. 소연이 속삭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더욱 깊이 원했습니다. 컨테이너 안의 작은 공간에서 그들만의 시간이 흘러갔어요.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욱 열정적이고 진솔했습니다. 소연은 자신의 모든 것을 성태에게 맡겼고 성태는 그런 소연을 소중히 품어주었어요. 절정의 순간 소연은 성태의 품에서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서 견뎌왔던 모든 고통이 이 순간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고마워요. 소연이 성태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성태가 소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한참 후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 안긴 채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딸한테 말할 거예요. 소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뭘요? 엄마,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성태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처음엔 놀라겠지만 이해해 줄 거예요. 엄마가 행복하다는 걸 알면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의 행복을 당당하게 지키고 싶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성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상관없어요. 이미 전 남편은 떠났고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요. 소연은 이제 완전히 과거에서 벗어났습니다. 남편의 배신과 죽음, 시댁의 압박,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어요. 며칠 후 소연은 정말로 딸에게 성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딸은 생각보다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엄마가 행복하면 돼요. 너무 혼자서 고생하셨잖아요. 딸의 이해에 소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해결된 거였어요. 성태와 소연은 법적인 부분은 아니었지만 마음으로는 완전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회사 일도 함께 도맡아 처리했고 개인적인 삶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갔어요. 늘 내가 옆에서 힘이 되어줄게요. 성태가 소연에게 약속했습니다. 나도 당신을 평생 지킬 거예요. 소연도 똑같이 다짐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인생의 동반자를 찾았습니다. 나이 50을 넘어서 만난 늦은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깊은 관계였어요. 그들은 앞으로도 함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것이었습니다. 수산시장의 작은 도매업체에서 시작된 그들의 사랑은 이제 인생 전체를 함께할 든든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고 사랑하는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람이 살면서 별의별 일들을 겪듯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나의 인연이 될 사람이 누군지 단번에 알 수는 없지만 진짜 운명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사랑에는 나이도 없고 때도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과 운명 같은 만남을 갖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나이든 사람이라고 상황이 복잡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진심을 다해 그 인연을 소중히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